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의 엔진 크라우드 펀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혹시 그 벤처기업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있습니다. 네. 신생 기업들이 창업한 지 한 4, 5년 정도 되었었을 때 문을 닫느냐 또는 계속 성장하느냐 한 번쯤 기로에 처하게 되는데요. 네. 이때를 일컬어서 죽음의 계곡 또는 데스밸리라고 합니다. 네. 강 박사님, 굉장히 무시무시한 용어네요. 그렇죠. 네. 데스밸리 가보셨어요? 데스밸리라는 곳이 있나요? 실제로? 네. 관광 경영학에서 아주 많이 쓰는 용어인데요. 관광지인가요? 예, 김 변호사님 다녀오셨어요? 캘리포니아에는 모하비 사막에 있는 네. 굉장히 뜨겁고 또 건조한 그런 사막인데요. 네. 가보지는 못했어요. 안 다녀오셨군요. 그럼 진짜 죽음의 계곡만큼 힘든 계곡인 건가요? 아마 그 골드러시 때 거기서 네. 사람들이 좀 죽었던 모양이에요. 네. 안 다녀오셔서? 네. 책으로 봤습니다. 네. 네.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죽음의 계곡과 이 죽음의 계곡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말씀하셨죠. 그 개선책으로 크라우드 펀딩 관련법이 있더라고요. 크라우드 펀딩 법안이 잘 마련이 되면 이 죽음의 계곡에 계신 이 창업 기업들을 모두 건져서 다시 이런 온전한 컵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이 크라우드 펀딩 관련 법안이 잘 시행돼서 죽음의 계곡이 빨리 희망의 계곡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희망해 봅니다. 네. 자, 희망의 엔진 크라우드 펀딩. 자, 오늘은 어떤 얘기들로 희망을 채워갈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크라우드 이슈에서는 대한금융의 하나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은요. 크라우드 산업연구소장이자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와디즈를 운영하는 신혜성 대표입니다. 우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대한금융이 무엇인지 그 뜻부터 정확하게 정리 좀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소장님. 요즘에는 대한교육이라든지 대한학교, 대한언론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대한금융이라는 말도 그렇게 낯설게 들리진 않거든요. 정확하게 대한금융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면서도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대한금융은 기존의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소외된 대상, 그런 사람들한테 또 다른 방식을 통해서 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대한금융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정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기본적인 발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도 금융이 지원이 돼야지 우리가 다 같이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이제 대한금융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발전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글라데시의 그 경제학자 한 분이 그라민 은행이라는 걸 만들어서 빈민들한테 오히려 그 높은 금리가 아니라 낮은 금리로 이렇게 돈을 빌려주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대한금융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서민금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한금융의 하나의 큰 포션인 것 같습니다. 그라민뱅크 이야기를 잠깐 좀 말씀드리면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는 미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방글라데시 출신이신데, 내 조국은 이렇게 잘 못 살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거기서 특별히 가장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운 좀 실험을 하게 됩니다. 25달러씩 지원을 해주고 7센트씩만 이자를 받는 아주 저리의 이자를 받게 되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서 실제로 그 여성들이 경제적 자립을 하고 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를 근간으로 해가지고 생겨난 것이 방금 말씀해 주신 그라민 은행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여성들에게 대출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렇죠.
보통 이슬람 국가로 알고 있는데 여성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굉장히 좀 이례적으로 느껴지고요. 그러니까요. 네. 또 빈민들에게 그렇게 낮은 금리로 이 돈을 빌려준다는 게 사실 금융의 상식에 반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실제 제가 듣기로는 한 98% 이상 그 상환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이게 지속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사실 어디선가 이제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 논리하고는 좀 다르게 작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좀 상환율이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합니다. 네. 이게 상환율이 되게 높은 배경은 서로 간에 어떤 하나의 공동체, 뭐 길드, 조직 이런 것들을 결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돈을 빌리고 B라는 사람도 돈을 빌렸는데 그 조직 안에서 어떤 한 사람이 부도를 내게 된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전체 조직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서 서로 간에 뭔가 좀 상환을 장려하고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네, 그렇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 그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뭐 아름다운 재단이라든지 신나는 조합 뭐 이런 그 단체들도 어떤 그 그라민 은행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도 그 괜찮은 걸까요? 뭐 일단 정신이 거기에 근간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그러한 단체, 회사들 다 마찬가지로 그라민 은행에서 근거해서 일을 하지만은 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뭐 키바나 또 키바 이후에 뭐 프로스퍼, 랜딩 클럽 그리고 킥스타터 이런 모델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것이 동일하게 국내에도 존재를 하는데요.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금융지원 시스템 키바까지 발전한 모델이 이제는 선진국으로 들어오면서 개인들한테 금융 혜택을 금융기관이 아닌 채널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바로 프로스퍼와 랜딩 클럽이었고요. 거기서 개인을 넘어서 기업으로 발전한 것이 이제 뭐 킥스타터 이런 모델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국내에 동일하게 뭐 대출형으로 개인들한테 빌려주는 뭐 머니옥션이라든가 팝펀딩 이런 회사들이 있고 또 킥스타터와 같이 기업이나 뭐 문화예술인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저희 회사가 운영하는 와디즈라든가 텀블벅 이런 회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신 대표님 그 랜딩 클럽 얘기가 나오셔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듣기로는 랜딩 클럽은 그 대출을 그 원하는 사람과 대출을 하려는 사람을 이렇게 매칭해주는 무슨 짝짓기 비슷한 그런 그 프로세스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좀 굉장히 흥미로운데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랜딩 클럽이 이제 미국에서 상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준다? 개념적으로는 되게 쉬워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저걸 왜 돈을 주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우리가 그라민 은행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뭔가 좀 서로 간에 독려하고 뭐 감시를 한다라기보다는 서로 이걸 잘해보자. 이러한 정신이 랜딩 클럽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모르는 사람보다는 아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을 경우에 갚을 확률이 높다. 여기에 근거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대출 프로젝트 중에서 좀 더 관련성이 높은 것들을 추천해주는 방식입니다. 내가 돈을 빌려주면 가장 잘 갚을 만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시스템이군요. 아주 특이한 시스템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관계형 금융이다.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관계형 금융. 그 말씀을 계속 들어보니까 대한금융의 그 의미가 점점 분명해지는 것 같은데요. 대한금융이니까 이제 기존 금융을 대안으로서 어떤 그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대한금융에 대해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만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사실 이 뭐 크라우드 산업연구소 그리고 뭐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금융 시스템은 누군가 예금을 받을 때는 사실 크게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의 돈을 줄 때는 그것을 돌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과거로 돌아가 보면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구조가 이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진 금융
회사였어요. 그렇죠. 뭐 새마을금고 같은 예전에. 그렇죠. 예. 그렇죠. 네네. 그런데 네. 이게 뭐 IT가 발달하고 뭐 전산망이 구축이 되면서 굳이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중앙에서 모든 곳에 다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거기서 결정은 뭐냐면은 그 사람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결정을 가지고 지역사회가 아니고 온라인상에서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지, 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돈을 잘 갚은 흔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기준으로 우리가 금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크라우드 펀딩 그리고 또 이런 대안 금융의 형태들이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커뮤니티 금융이다. 커뮤니티 금융. 예. 그래서 이 커뮤니티 안에서 이 사람이 정말 신뢰할 만한 사람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 줌으로써 금융에 뭐 어떻게 보면 소외받았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이러한 것이 뭐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앞서 그 키바라는 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형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크라우드 펀딩이 대안 금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키바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라민뱅크랑 되게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요, 그 저리로 자금을 계속 대출해주는 게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면은 누가 돈을 줘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흔히 이제 우리는 재원 조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든지 착한 일은 내가 여유만 생기면 착한 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제약이 있는 거죠. 예, 근데 키바라는 온라인 플랫폼이 마련이 되면서, 수혜 대상은 개도국에 있는 좀 어려운 사람들이고, 그것을 이제 제공을 해주는 사람들은 좀 선진국에서 좀 여유롭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도 또 길드라는 게, 또 공동체라는 게 형성이 돼서 예를 들면 직장, 제가 A라는 직장을 다니면 그 사람들이 같이 해서 키바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P2P 그런 플랫폼 같은 게 이미 상당수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 대한금융의 하나로서 이 크라우드 펀딩이 뭐 시작된 시작된 시점이라 그럴까? 언제쯤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뭐 피어 투 피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가 뭐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시작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빨리 시작한 편입니다.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요. 2007년도에 이 흔히 이제 대출형 P2P형 아까 말씀드린 뭐 팝펀딩이나 머니 옥션이 시작을 하게 됐고요. 2010년을 넘어서면서 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와디즈라든가 텀블벅 이런 회사들이 수원형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모델로 해서 활발히 활동 중이고 또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대기 중인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은 이제는 완전히 금융시장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또 한편으로는 뭐 돈을 빌리고 나서 잘 갚으려고 했지만 뭐 상황이 뭐 더 안 좋아져가지고 뭐 못 갚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속이려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을 속인다는 말도 있고 이렇게 못 갚게 된다면 또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이 항상 이제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융 환경에서는 은행을 가건 어디를 가건 다 부도 리스크라는 것은 언제나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이 아니면 투자를 받은 사람이 부도가 났을 경우에는 일반 금융기관이 하듯이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 투자를 한 사람한테 투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직접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번에 법안이 마련되는 거에서도 그럼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 거야? 이 부분이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보완이 될 때 이 업이 더 성장할 수 있겠다. 이런 고민이 현재도 존재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각에서는 실제로 그 실제를 까놓고 보면 대부업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업이라는 말에 굉장히 거부감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대부업법이라는 또 법률도 있고요. 그래서 그 온라인 를 통해서 그 대출형 크라우드 펀딩하는 그 펀딩 포털들도 모두 대부업 등록을 해야 현재로는 안전하게 그 업을 영위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최근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다가 금융위원회에서 제재를 받는 사례도 있고요. 네. 이런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예, 관련해서 안 그래도 최근에 이슈가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국내 뭐 핀테크 열풍이다 이런 것들이 또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안 그래도 오늘자로 제가 한국일보에 기고한 내용이 있는데, 그러세요? 예, 그 관련해서 좀 내용을 좀 썼었습니다. 네네. 일단 먼저 서두에 말씀드릴 부분이 크라우드 펀딩이 개인 간의 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있고, 뭐 후원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요. 후원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고. 대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돈을 받아서 거기에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보장하는 거를 수신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사 수신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현행법에서. 근데 크라우드 펀딩은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돈을 받아 뭔가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그 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은행이라든가 뭐 대부업 이런 라이센스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지금 먼저 시작하셔서 지금까지 하신 분들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 업을 하기 위해서 은행이 될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은행이 되기는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뭐 자본금도 필요하고. 예, 자본금 규제들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대부업 라이센스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정적 인식 때문에 이제 업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법을 만들기 위해서 수년간 노력을 해왔고 이제 법이 통과되게 되면 이제는 대부업이라는 호칭을 떼고 크라우드 펀딩 중개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좀 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고리대금업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 크라우드 펀딩 포털에서 고리대금업을 하려는 것은 아니고 좋은 프로젝트를 서로 중개하여 주려는 것인데 아직 법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부라는 타이틀을 다시 말해서 법을 지키기 위해서 대부라는 타이틀을 달 수밖에 없다. 좀 슬픈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이 크라우드 펀딩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 크라우드 펀딩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제 이 일 한 지가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간 작년 한 해만 해도 대형 강의를 한 70번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고 건강한 거야. 라는 이 메시지를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처음 들었던 이야기에 비해서 이제는 많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예전에는 좀 부정적이었나 봐요? 아니, 일단은 이해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셨죠. 네. 예. 근데 이제는 방송에서도 이렇게 달아줄 정도가 됐으니까 이제 많이 성장을 한 거겠죠? 네, 저희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조금 어려운 개념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법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 기대하는 바는,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것이 성장할수록 사회의 다양성이 좀 증가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창업 생태계가 더 성장한다는 것도 다양한 회사들이 생겨났을 날 뿐더러 또 어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문제 꼭 해결돼야 돼. 이게 굳이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결과들을 뭐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회 다양성과 함께 뭐 성장 뭐 이런 거 같이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얼마 전 리서치앤마켓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P2P 시장이 2025년도에는 약 1,100조 가량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서둘러 관련 법안이 정비가 되고 이제는 크라우드 펀딩이 지금 정체된 한국 금융을 돌파하는 하나의 역할을 해주었으면 바람입니다. 오늘 크라우드 이슈에서는 새로운 금융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신 신혜성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크라우드 인물에서는 벤처 1세대로서 벤처 산업의 발전과 크라우드 펀딩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한국엔젤투자협회 회장이자 고벤처 포럼의 회장이시죠. 고영아 회장 나오셨습니다.
먼저 벤처에 대해서 좀 한번 좀 그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그 고벤처 포럼이 어떤 단체인지 한번 소개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8년째 지금 하고 있는 모임인데요. 네. 매달 마지막 화요일 날 광화문에서 네. 5시부터 열리는 그런 창업자들을 위한 포럼이에요. 근데 네. 제가 2007년도에 네. 모든 네. 사업을 이제 넘기게 되면서, 네네. 이게 이제 그만두고 뭘 할 건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네네. 인생이 또 남아있는 세월이 길어요. 네네. 앞으로 내가 재수없으면 한 50년 더 살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좀 즐겁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건가 고민하다가, 네네. 젊은 사람들하고 놀면 재밌을 것 같다. 아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젊은 사람들하고 네. 놀 공리를 하는데, 네네. 젊은 사람들이 나하고 놀아줄 이유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네. 이 젊은 사람들 중에서 창업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네네.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뭔가, 네. 내 경험과 네. 그런 그 네트워크나 이런 것을 네. 좀 공유해 주면서 네네. 도움을 드릴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 창업원 분들 한 7분을 모았어요. 네. 모아가지고 네. 25, 6 먹은 분들인데 네. 그래가지고 제가 매달 저녁을 살 테니까 네. 한 번씩 네. 모이자 해가지고 네. 조그만 식당에서 저녁을 네네. 먹으면서 그분들 모시고 네네.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가 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드리기 시작했더니 네네. 그 다음에 올 때는 1명, 2명 뭐 데리고 오더라고. 네. 그게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20명, 40명, 50명, 100명, 뭐 200명. 네. 요즘에는 이제 모이면은 네네. 한 뭐 300명 정도. 오, 300명씩이나요. 그렇게 모이는 모임으로 이렇게 네. 발전해 왔습니다. 혹시 그 고벤처 포럼에서 그 고가 회장님 성을 따신 건가요? 이제 제일 처음에 이름을 정하는데, 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저는 가자 벤처로, 네네. 고벤처 이렇게 네. 하자. 그랬더니, 네. 또 제 성도 고시고, 그러니까, 네네. 두 가지의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고벤처 포럼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요즘 같은 때 그렇게 창업을 하려고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청년들이 있을까 조금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또 취업이 힘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지 궁금한데 같이 그 고벤처 포럼에 모이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이제 창업을 하신 분들, 네. 또 창업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네. 또 창업가들한테 투자를 해주고 싶으신 분들, 네. 또 기사를 쓰고 싶은 분들, 네. 그다음에 또 정부에 계시는 분들, 네네. 또 변호사나 변리사 같이 창업원 분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 이런 아주 다양한 분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입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너무 많네요. 제가 각양각색의 분들이 오신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러네요. 네. 회장님, 그 고벤처 포럼 홈페이지를 제가 좀 보니까요. 네. 이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꼭 스타트업을 소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또 변호사, 변리사 이런 분들도 다 오셔서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거기 오시는 그 청년 사업가들의 그 의식이나 능력 요즘 어떤가요? 저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대단히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네. 능력도 출중하고 또 열정도 뛰어나고 용기도 있고 그런 젊은이들이 대단히 많아요. 원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단히 뛰어난 민족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네. 또 하나 제가 그러면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창업에 대한 준비가 좀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용기가 있어서 뛰어들긴 뛰어드는데 네. 창업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창업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창업에 대해서 기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경영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으니까. 네. 근데 선진국은 그런 미국이나 유럽은 유치원 때부터 그런 교육을 시켜요. 네. 그러니까 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다 이런 기업가정신 교육을 배워가지고 네네. 이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꿈속에 창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네. 고등학교, 대학 졸업할 때까지도 창업교육, 기업가정신 교육이라는 게 전무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창업해가지고 그런 준비 부족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은 그게 네네.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요즘은 그 기업 경기나 서민 경기 할 거 없이 다들 어렵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좀 아이러니하게 얼마 전 그 정부가 발표한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그 올 초 1월 달에 그 벤처기업이 3만 개가 넘어섰다 그러면서 오히려 창업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발표했거든요. 네. 정말로 어떤 그런 그 변화의 감지가 있는 건지, 뭐 아니면은 어떤 그 정부의 어떤 좀 착시 현상 같은 게 그 있는 건 아닌지. 회장님 의견은 어떤 쪽이신가요? 네. 그게 이제 다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네. 한국 경제가 지금 어려움이 닥치니까. 네네. 그래서 취업 시장이 어려워지고. 네네. 그 젊은이들이 뭐 취업이 안 되니까 어쨌든 방향을 창업 쪽으로라도 돌려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각 기업들의 사정이 지금 안 좋아요. 네네. 삼성이나 현대나 뭐 모든 기업들이. 네네. 그러니까 그 기업 안에 있는 그런 인재들이, 훌륭한 인재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면서 차라리 여기서 계속 있는지보다는 나가서 창업하는 것이 오히려 자기 인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판단들이 생기면서 아직도 기회는 무궁무진하니까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분들이 창업에 나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벤처기업 3만 개가 생겨나는 그런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명쾌한 해석이시네요. 네. 사실 그 창업을 많이 하는데 성공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국내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그 벤처 기업들이 앞으로 이게 이런 국내 지금 현재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이 벤처를 하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남의 것을 쉽게 베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교육이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잘 가르쳐주지 않는 그런 교육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것은 그저 그냥 국영수 달달 외워가지고 남의 것을 이렇게 배우는 그런 식의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는 소위 그 퍼스트 모버 그러니까 창조하는 그런 그 능력이나 노력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 기업들이 아이템을 이렇게 추구하는 걸 보면은 선진국에서 이미 했던 거 그런 것을 이렇게 모방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성공을 못 하죠. 그러니까 이런 그 새로운 모바일 혁명 시대에는 어쨌든 퍼스트 모버가 돼야 돼요. 내가 세상에 없는 새로운 거. 세상에 없는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내가 최초로 풀어내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사업에서 성공하기가 저는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열풍이 많이 부는 나라잖아요. 똑같은 뭔가 치킨집을 연다면 또 여러 개가 비슷한 것들이 한꺼번에 많이 일어나는. 네, 맞습니다. 회장님 현재 또 엔젤 그 투자협의회 회장님도 같이 그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좋은 벤처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게 뭐 여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다고 꼭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요. 회장님께서 그 오랜 동안 그 엔젤 투자 협의를 이끌고 오시면서 나름 좋은 그 벤처 기업을 좀 선별할 수 있는 어떤 해안 같은 게 생기셨을 것 같은데 어제 한번 팁이라 그럴까요? 한번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글쎄 이제 이게 투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엔젤 투자고 하나는 벤처 투자고. 근데 사람들은 보통 벤처 투자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벤처 투자는 이게 엔젤 투자하고 벤처 투자는 시기가 다릅니다. 창업 초기에 투자해 주는 게 엔젤 투자고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커서 매출과 이익과 성장성이 보이는 회사에 그런 계량적 지표가 보이는 회사에 검토를 해가지고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를 해주고 해서 이 회사를 3, 4년 안에 상장을 시켜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회수해가는 이게 이제 벤처 투자이고 엔젤 투자는 그런 뭐 매출이나 이익이나 성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속에서 아주 이제 막 창업한 아이디어나 기술 뭐 열정만 있는 그런 친구들한테 투자를 해줘야 하니까 보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뭘 보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사람을 보는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엔젤 투자는 보통 3F라고 그래요. 뭐냐면은 패밀리, 또 프렌즈, 그 다음에 풀. 왜 그러냐면은 친척, 친구, 바보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풀이었군요. 그 이유가 뭐냐면 3F예요. 그래서 P가 아니라 F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가 이 사람한테 투자를 해서 이 사람이 정말로 성공해낼 수 있는 그런 열정이나 또 이 사람이 투자를 했을 때 이 사람이 품성이 좋아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모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진정성이 있는 사람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투자자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자면 처음 만난 그런 그 창업가를 이 사람이 정말 품성이나 능력이나 자질이 어떤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엔젤 투자는 결혼하는 거라고 마찬가지예요. 신랑 신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하실 때 신랑감을 보고 처음 보고 이 사람을 알 수가 없잖아요. 사귀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엔젤 투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신뢰가 있는 사람이 투자를 한다 해서 패밀리나 프렌드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분들이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뭔가 해낼 수 있는 인물이었어. 근데 이 아이가 뭔가를 한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투자 좀 해주지. 그러니까 3F라고 하셨잖아요. 패밀리, 프렌드, 풀. 근데 크라우드 펀딩도 패밀리, 프렌드까지는 같은데 하나가 팬이거든요. 팬, 집단 지성을 통한 어떤 대중의 십시일반. 비슷한데요. 3F라는 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게 크라우드 펀딩하고 엔젤 투자는 어떤 점에서 이렇게 구별이 되고 어떤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엔젤 투자는 어쨌든 그 소수의 개인들이 투자를 해주는 거고, 크라우드 펀딩은 다수의 대중들한테 투자 기회를 주는 거고, 그러니까 많은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 크라우드 펀딩은 실제로 만나보기가 어렵잖아요. 그 투자해주는 사람. 그렇죠. 다수 대중이 인터넷상에서 보고 그렇죠. 공동으로 검증을 해가지고 투자해주는 거고, 엔젤 투자는 실제로 본인들이 그 사람들을 겪어보면서 대면 방식으로 대면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수공업적이고 그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장단점이 있어요. 엔젤 투자는 엔젤 투자대로, 그다음에 크라우드 펀딩은 크라우드 펀딩대로. 근데 크라우드 펀딩에도 이제 이런 게 있죠. 대표 엔젤이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투자하면은 믿을만해. 그러니까 난 저 사람 보고 따라가겠어. 이런 식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어떤 그 명성을 보고 그 사람이 투자하면 같이 따라가는 그런 것들은 크라우드 펀딩에서 또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던 그 취지는 사실은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크라우드 펀딩은 아무래도 그 금융의 그 주도권이 그러니까 물론 다수의 대중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프로젝트를 만든 사람들 측에 좀 더 가 있는 것 같고, 또 엔젤 투자는 그와 반대로 엔젤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오히려 조금 그 뭐 이렇게 말하면 좀 어폐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약간 좀 우위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약간 이게 서로 이렇게 이렇게 조화롭게 운영되기가 좀 쉽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투자는 욕심을 부리면은 성공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이 뭔가 과도한 그런 욕심을 부리게 되면은 그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은 창업가들이잖아요. 그 창업가들의 의지나 기운을 살려주는 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지 성공을 하지. 투자하는 사람이 자기가 뭔가 개입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뭔가 욕심을 더 내고 그러면은 그 창업가들의 기운을 꺾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뭐 지분을 많이 가져온들 내가 뭐 유리하게 뭐 개입을 해본들 회사 망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엔젤 투자는 뭔가 어떤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갖고 기업가정, 정말 이런 기업가들을 키워내야겠다. 이런 마음이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성공에 이르지, 단순히 돈만 보고, 투자해가지고는 저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크라우드 펀딩이 실패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크라우드 펀딩뿐만 아니라 투자라는 것은 실패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아요. 모든 투자는. 그러니까 창업해가지고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은 뭐 제가 볼 때 뭐 10%도 안 됩니다.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실리콘밸리에서도
한 번에 창업한 사람은 거의 성공한 사람은 별로 없는 거고, 네, 그런가요? 네. 3.4회, 뭐 통계에 의하니까 평균 3.4회 정도 도전을 해야지 성공이 이르더라. 그만큼 이 창업이라는 것은 대단히 리스키한 그런 도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엔젤 투자가 됐든, 또 뭐 크라우드 펀딩이 됐든 간에, 그런 위험성은 미리 알고, 그 투자하게 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그 크라우드 펀딩과 벤처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점이 필요한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기술의 발전은 눈부시게 발전해 가는데 이 법과 제도가 못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나오면은 그 기술이 상업화되어야 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가 그것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좋은 기술들이 상업화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과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나라가 이런 벤처 창업이나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 활성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무엇은 되고 나머지는 다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가. 그런데 선진국은 무엇은 안 되고 나머지는 다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얼마든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그걸 상업화를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게 뭐 크게 되면은 부작용이 생기면 그때 가서 규제를 하는데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모두게 막아버린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선진국을 하려면은 법과 제도를 그런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렇군요. 오늘 크라우드 인물에서는 대한민국 벤처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고벤처 포럼의 고영화 회장과 만나봤습니다. 회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크라우드 펀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박진우 기자 그리고 아바 엔젤 클럽의 김종태 회장님 그리고 크라우드 펀딩에 동참하고 계신 파페라 가수 명화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 기자.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공연을 기획하고 성공하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하더군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작년에 컴백한 서태지가 있는데요. 네. 제 우상이기도 합니다. 서태지. 네, 저희도 좋아합니다. 계신다고 저도 춤을 하시길래. 좋아했는데요. 그 서태지 공연에는 536명이 평균적으로 580만 원씩 있거든요. 무려 31억이나 되고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네. 한마디로 이 공연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한마디로 정리해 줄게요. 문화대통령 서태지. 만약에 제가 공연을 하게 된다면 아바클럽 김 회장님께서 한 1억 정도 투자해 주시겠습니다. 서태지처럼 돼서 오세요. 정말 광팬이신가 봐요.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 얼마나 보면. 좋아하면은 평균 그 금액이 500만 원이 넘었다고 조금 전에 그러셨는데 그 일반 그 사람들이 좀 하기에는 좀 지난번에 신동욱 의원님이 나오셔서 그냥 술 한 잔 먹고 날리기엔 좀 부담스러운 금액 같은데 그러니까요. 정말 광팬이 많네요.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 크라우드 펀딩을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또 그 참여자들은 어떤 분들인지 궁금한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크라우드 펀딩의 이제 문화예술 쪽에 특히 공연, 서태지 말씀하셨지만 그런 공연에 이제 참여하려고 하면 그 플랫폼에서 이제 그 모집을 하게 되겠죠.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제 플랫폼에 참여해서 투자를 하게 될 건데 보통은 이제 그 투자자, 그러니까 일종의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태지가 하는 공연에 이제 초대를 받거나 아니면 또 음반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후에 받거나 이런 어떤 혜택을 받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공연을 통해서 수익금에 대한 일부도 이제 받을 수는 있는데 그건 처음에 어떻게 크라우드 펀딩을 하느냐의 어떤 그런 그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게 아마 있을 거고요. 만약에 그런 거 없다 하더라도 그냥 말 그대로 광팬 입장에서 그냥 공연에 참여하고 나중에 그 공연에 초대받고 또 음반을 받고 이런 거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김 회장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아티스트 쇼와 같은 그 문화 그 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플랫폼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우리 한국에도 그런 어떤 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있나요? 네. 현재 국내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들이 다양하게 있긴 있지만 네. 그래도 문화예술 전문 플랫폼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덧붙여서 우리 엔젤클럽 그 회장을 맡고 계시는데 우리 엔젤클럽에서 이런 문화 공연 쪽에 투자하고 또 그러나요? 네. 그 엔젤클럽의 특성상 엔젤클럽은 회사의 지분에 투자를 해서 나중에 이제 상장됐을 때 엑시트하는, 그러니까 투자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연이나 이런 문화예술 콘텐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로젝트, 우리가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프로젝트에 관해서만 이제 투자를 하거나 나중에 정산하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엔젤클럽에서 투자를 하기에는 약간 이제 좀 분야가 다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저희 엔젤클럽에 영화, 공연 이런 어떤 문화 콘텐츠 가지고 투자를 해달라는 제안을 많이 좀 받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클럽에서 우선은 그동안은 이제 회사의 지분 투자 위주로 해왔지만 앞으로도 앞으로는 우리 그 공연 문화에 대한 콘텐츠 또 영화 이런 쪽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저희가 회원들하고 깊숙이 아주 심사숙고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명화 씨. 네. 조금 전에 우리 성진아 씨가 소개할 때 명화 씨라 그랬는데 그게 본명인가요? 예, 본명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성은 신 씨예요. 본명은 이제 밝고 화목한 그러한 생활을 늘 하라고 할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인데 활동할 때는 이제 밝고 그림 화자를 써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뜻이에요. 네. 박 기자님, 요즘 그 음악 장르 중에 파페라라고 들어보셨죠? 네, 특히 유명하신 분 중에 뭐 이명주 씨 같은 유명한 파페라 가수도 있는데 이 파페라가 뭔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도 이명주 군 때문에 파페라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팝과 오페라의 합성어입니다. 오페라를 발성할 때 오페라 그 성악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로 발성을 하면서 부르기 쉽게 팝에 편곡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오페라보다는 조금 가벼운 듯한 느낌이. 그렇죠. 그렇군요. 우리 박 기자가 지금 파페라에 대해서 뭐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우리 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파페라란 이런 거다라고 그 딱 우리 한 번에 좀 이해되고 귀로써 정말 우리가 좀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 명화 씨께서 우리 조금만 맛배기를 한번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좋았어요. 오즈의 마법사 OST 준비해 왔고요. 준비하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이론도 중요하지만 직접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이 좋아할 겁니다. Somewhere over the rainbow, wake up high. There's a land that I heard of once in a lullaby. Somewhere over the rainbow, skies are blue, and the dream that you dare to dream. 여기까지. 뭔가 좀 많이 아쉬운데요? 여기까지 듣기가? 명화 씨, 그럼 이 파페라의 길을 걷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저는 어려서부터는 피아노 연주하는 거를 좋아했어요. 전공도 피아노로 했고요. 근데 한 28세, 제가 2008년이 되던 해에 우연찮게 최초 남성 4인조 파페라 그룹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로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제 나름 제가 가진 음악관에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고 할까요? 굉장히 그 장르에 매료됐어요. 제 자체가. 그렇군요. 이 크라우드 펀딩에서는 뭐 실력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스토리, 어떤 그 크라우드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스토리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 음악 하시면서 뭐 정말 보람을 느끼거나 아니면 또 이럴 때 너무 행복하다 아니면 또 이럴 때는 너무 슬프고 그만두고 싶다 뭐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많았을 텐데 한번 좀 그 감동적인 어떤 그 사례라 그럴까요? 뭐 그런 이야기 있으면 조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에게 있어서는 비전공 분야를 도전을 했고요. 아무리 뭐 타고난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워낙 완벽성을 갖춘 장르이기 때문에
네, 연습에 사실 굉장한 매진을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네, 그리고 2010년이 되던 해에 네, 통영 국제 페스티벌 프렌즈에 도전을 한 번 더 했어요. 네, 저의 첫 국제 음악제에 대한 도전이었고, 네, 저희 각자에게 30분씩 시간이 주어졌었는데 제 전공을 오프닝으로 삼았고, 저의 뭐 청소년기 아주 아픈 애환, 나름 저만의 이제 희락, 희락, 여러 가지 저의 이모션, 감정들을 담아서 이제 공연을 펼쳤는데, 바로 라이징 스타상을 수여한 것. 무슨 상? 라이징 스타상. 떠오르는 스타. 생애 너무 큰 기쁨이었고요. 굉장히 노력에 대한 성과를 크게 주신 것 같아서. 아주 노래 속에 그 자신의 삶, 애환 이런 걸 좀 담았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럼 뭐 작사, 작곡 같은 것도 직접 뭐 하신다는 그런 얘기처럼 들리는데 그런 건가요? 직접 참여하고 있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제 이야기를 주로 이야기로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일부에서 나왔던 우리 신혜성 그 대표께서 하신 말 중에 이 크라우드 펀딩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진정성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노래에 담았다. 저 왠지 진정성이 참 느껴지거든요. 분명 뭔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럼 그게 바로 흥행의 요소가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꼭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 회장님. 자, 우리 명화 씨의 2집 앨범이 우리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가지고 성공적으로 투자를 받기 위해서 뭐 어떠한 게 좀 필요할까요? 한번 조언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우리 프로젝트는 이제 사회 참여형 크라우드 펀딩으로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수익금의 일부를 또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의미를 갖고 있어서 더 잘 돼야 된다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나중에 성공하게 되면 크라우드 펀딩에 성공하게 되면 뭐 자필 사인이 들어있는 앨범을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한테 나눠주는 거로 돼 있었는데 또 따지고 보면 다른 펀딩 성공한 것들을 보면 뭐 공연에 초대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어떤 분은 평생 자기 공연에 이제 초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투자하신 분들한테. 그래서 지금 우리 사실은 뭐 처음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알려지지도 않았고 또 뭐랄까 좀 늦게 시작한 부분이 있어서 일종의 핸디캡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이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이 앞으로 이제 좀 있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대중들이 지금 현재 이런 크라우드 펀딩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니까. 뭐 물론 이제 이런 방송도 이제 충분히 어떤 뭐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뭐 SNS가 됐건 아니면 어떤 뭐 매체가 됐건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우선 알려서 그 플랫폼에 들어가서 투자에 대한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이제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업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입이 돼 있거나 그 플랫폼 업체로 많이 가입시키게 하는 그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돼서 일단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 플랫폼에 사람들이 모여야 우선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전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공감,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공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명화 씨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계획이라보다는 저에게 많은 기회가 좀 주어졌으면 좋겠고요. 늘 그 기회에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도록 늘 열심히 작업하고 무대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끝까지 솔직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2012년도 9월에 뉴욕의 거리에서 오랜 동안 무명 가수로 노래를 부르던 한 여성 가수가 앨범을 내놓았는데 단번에 빌보드 탑10에 들었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주인공은 10수년간 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던 아놀드 파머라는 여자인데요. 앨범 낼 돈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자금을 모았고 그렇게 앨범을 낸 것이 큰 기적을 이뤄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화, 예술 분야에서 크라우드 펀딩이 활성화되어서 참신하고 유능한 예술인들을 발굴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크라우드 돋보기에서는 재능 기부자, 아름다운 목소리로 재능 기부를 하는 파페라 가수 명화 씨를 만나봤습니다. 네, 명화 씨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희망의 엔진 크라우드 펀딩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